자, 이패스 코리아 전산세무 1급 우리 112회 이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문제 풀어볼 건데요. 이 재무회계 말 문제에서 이제 회계 기준에 있는 그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오는 문제. 이제 풀이하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러한 회계 기준이라든지 법조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읽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좀 어려운데 전산세무 1급을 정도 본다고 한다면 그런 거가 이제 감수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112회에서는 또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유동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호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는 단기 차입금에 대한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쵸? 어떤 보호기한 종료일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내냐라는 그 1년이라는 기준으로도 보기도 하고 정상적인 영업 주기냐 그 기업의 어떤 업종의 특성에 맞는 정상적인 업종 그 영업 주기라고 한다면 1년을 넘더라도 우리가 유동 부채로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2번.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거 말이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보고기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연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된다. 이 얘기고. 3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걸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 미지급 비용은 유동부채다. 아까 우리 1년 기준을 보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보기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4번 장기 차입 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호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되는 날 사이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장기 차입 약정을 위반했다라는 것은 지금 채권자가 있고 이제 회사겠죠. 채무자가 있는데 서로 이제 채권 채무를 로서의 어떤 계약 관계가 있는 상황인데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한다는 건 채무자가 지금 차입 약정, 이자를 안 주거나 정해진 날짜에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예무였는데, 자, 지금 12월 31일 보유한 종료일이 있고, 자, 지금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되는 게 주주총회라고 하면, 3월 2일이라고 한다면, 요 사이에, 이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대요. 이제 상환 요구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예요? 비유동부채가 아니라 뭐래요? 사실상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중요해서 어렵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단어 하나에 이렇게 문제가 옳고 그르고를 나뉠 수 있는 문제들은 그래서 좀 더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른 수익의 인식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강료, 우리 교육 용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강의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하는 거. 상품권 판매한 거는 상품권 발행이 아니죠. 발행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회수하는 시점에, 그래서 상품으로 교환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자, 위탁 판매 대표적으로 백화점이나 홈쇼핑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 제3자에게 혹은 제3자에게 해당 재화를 판매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죠. 또 4번,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판매해주는 역할을 할 때 판매 대금 총액을 수익으로 계산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짜리 물건을 팔아주면서 500만 원의 수익을 받기로 했다면 1억 500만 원이 수익이 아니라 500만 원만 수익이다. 그래서 판매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자본금을 계산하는 건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증자와 무상증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증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걸 증자라고 하죠. 그럼 유상증자가 있고, 자, 무상증자가 있는 거예요.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주주와의 거래에서의 대가를 지급받고 투자를 받고 주식을 발행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무상증자는 대표적으로 자본금 전입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여금의 금액을 가져오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순자산의 변동은 없는 게 이제 무상증자. 어쨌든 자본금의 증가는 가져오는 거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만주를 한 주당 12,000원에 증자했다. 이거 유상증자 했는데요. 한 주당 액면금액이 10,000원이고 주식 발행에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자본금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분개를 하면 뭐 나쁘지 않지만 막 시간이 너무 많다라고 없다라고 한다면 만주 곱하기 10,000원 한 금액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죠. 그래서 플러스 얼마 1억 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 2번 자본잉여금에서 재원으로 무상증자. 그래서 자본잉여금의 금액을 얼로 옮긴 거죠. 자본금으로 옮기면서 기존 주주들한테 주식 발행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도 플러스 1,000만 원 자본금의 증가다. 자, 3번.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이익여금을 이익여금을 처분한 거예요. 그런데 30%는 현금 배당, 그럼 미지급 배당금 지급한 거고, 70%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과 같은 자본 조정 항목을 우리가 자본금, 나중에는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액면금액으로. 따라서 여기서 300만 원은 1,000만 원에 300만 원은 현금 배당이지만, 현금 배당으로서 현금 지급하는 거지만 700만 원은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자본금이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배당의 현재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만큼 적립되어 있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현금 배당액의 10%인 얼마에 대해서 30만 원 이상을 이익준비금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자 이러한 문장이 있는 거죠. 자, 전기말 재무상태표 자본금이 기초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기초 시점에 우리가 기말 자본금을 얘기한다고 하면 기초 얼마에서 출발해야 됩니까? 요 3,000만 원에서 출발해서, 그쵸? 유상증자한 요 1억 원, 무상증자한 1,000만 원, 그리고 우리 지금 자본금 증가한 주식배당 700만 원 합산한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1억 1,700만 원. 그래서 3,000만 원에 1억 1,700만 원까지 합산하면 답은 몇 번? 1번이다. 그래서 분개까지 여러분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분개 알면 좋죠. 네, 분개까지 체크하시고 그 대신에 우리는 자본금만 체크하면 된다. 계산하면 된다. 네, 4번 말 문제도 우리가 자, 금융자산, 금융부채. 금융자산, 금융부채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우리는 이제 일반 기업회계 중 공부하지만, 우리 KIFRS, 우리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제 금융자산, 금융부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이 금융자산, 금융부채는 어떤 금융상품이나 어떤 금융에 관련된 부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 금융기관과 관련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확장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채권 채무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금융자산, 금융부채, 즉, 금융자산으로 회수할 금액, 그리고 금융자산으로 지급할 금액, 이런 개념으로도 우리가 금융자산, 금융부채를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말이 어렵긴 하지만 결국 금융자산 안에 모두 있어요. 금융상품도 있는데 금융상품이 내 거여야지, 계약 당사자가 나여야지 재무제표에 반영하겠다. 뭐 이 얘기고요.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 금액과 지금 제3자한테 지금 양도한 나의 부채가 있어요. 근데 장부 금액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급한 거, 장부 금액은 100인데 실질적으로 지급한 게 예를 들어 120이다. 그러면 20이 어떠한 상환시에 혹은 상환 손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자본이 아니라 뭐예요? 영업의 손익으로 단기 손익 처리하겠죠. 단기 손익. 그래서 이건 아니고, 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후속 측정은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사채 발행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KIFRS에서는 갭하고 K갭하고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 K갭에서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우리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증권을 얘기할 때 우리 KIFRS는 국제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내려온 회계 기준서를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온 게 이제 말이 뭐냐면 단기묘의 증권이 단기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 자산 이게 여러분 영어를 쭉 해 그냥 한국말로 바꿔놓은 거예요. 또 매도하는 증권을 뭐라고 하냐면 기타 포괄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 자산.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만기 보유 증권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 자산이라고 해요. 이거. 자, 무슨 얘기냐면 만기 보유 증권은 우리가 보통 뭘 얘기하는 거죠? 사채를 얘기하는 채무증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채무증권을 발행한 자가 있고 뭐 한 자가 있어요? 투자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행을 얼마 했냐면 액면금액 100만 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했냐면 95만 원에 할인 발행했어요. 그럼 발행한 자도 사채가 얼마냐면 95만 원이에요. 95만 원. 사채가. 발행한 자가 이제 부채죠. 금융부채예요. 95만 원. 자, 투자한 사람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만기보유증권이 되는 거예요. 만기보유증권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95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만기보유증권이.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여기 지금 얼마가 있는 거죠? 5만 원, 95만 원이니까 5만 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우리가 매년 이자 비용을 지급할 때 뭐 한다 그랬어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 금액이 10,000원이라고 하면 10,000원만큼 우리가 이자 비용을 더 지급하는 걸로 처리하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했어요. 그래서 10,000원만큼 장부 금액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95만 원 맞잖아요. 공이 많아졌네요. 95만 원. 그래서 이자 비용을 지급할 때 10,000원이 증가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사채 장부 금액이 96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만기 보유증권을 96만 원으로 조정해 주죠. 이자 수익을 받을 때. 이게 바로 상각 후 다시 원가를 측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기 보유증권에 대한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이잖아요. 금융부채잖아요. 매년 인식해야 되는데 그 후속 측정은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려워요. 그쵸? 채무증권의 발행자가 이거죠. 이거. 채무증권의 상각 후 취득 원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중도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요 원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잡혀있는 96만 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그래서 50만 원에 뭐 할 수 있어요? 갚을 수 있대요. 중도 상환할 수 있대요.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이걸 실질적으로 만기보유증권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만기보유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투자자 입장에서의 만기보유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기까지 적절한 현금 흐름의 이자 수익과 원금 상환을 예상할 수 있을 때 만기보유증권으로 기록을 하는 거지. 중간에 이 발행한 자가 내 만기보유증권을 얼마로 갚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50% 할인해서 받겠다고 한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럼 그건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기가 어렵다. 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얘를 이거 틀렸네. 이건 맞았네. 이거 하면서 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 및 오류 수정에 관련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중대한 오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력이 신뢰성이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을 경우에 그럴 때 우리가 매우 중대한 오류라고 하는데요. 이 중대한 오류 중에 하나가 손익계산서의 그 금액이 클 때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으나 중대한 오류라고 하는 건 손익계산서에 어떤 금액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정 과목의 중요성도 볼 수가 있겠고 또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이 손익계산서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의 틀린 것은 1번으로 보고요.
자, 회계 추정을 변경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진법으로 변경을 하는데 당연히 장부도 변경을 해야 되고 장부 변경과 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적용하고 그 변경의 효과는 당연도 계실로부터 적용해야죠. 전진법이니까. 자, 비교 재무제표 우리가 전기, 단기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를 받은 경우면 우리가 이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계기간의 재무제표를 다 뭐 해야 돼요? 예, 재작성해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아래 그래프가 표시하는 원가 행태, 우리 원가 행태, 우리, 변동비, 고정비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쵸? 예, 그거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 지금 보시면 그래프 보실 때 제가 요거 잘 보시라 했죠. 이 단위당 원가를 보고 있는데, 지금 반비례하고 있죠. 조업도에 따른. 이거는 이제 고정원가를 보여주는 표고, 자, 이건 총원가를 보여주는데 조업도에 따른 그 그래프가 지금 정비례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변동원가를 보여주는 그래프다. 따라서 가는 고정원가, 나는 변동원가 그래프인데요. 이제 고정원가라고 하는 것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서도 총원가가 항상 일정한 대표적으로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예가 이제 감가상각비 이런 거고요. 임차료도 대표적인 고정원가와 관련된 우리 예제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표시된 건 몇 번?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유레카는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동일한 제조 공정으로 제품 ABC를 생산하고 있다. 세 가지 제품에 공통적으로 투입된 결합원가가 85만 원이래요. 자, 결합원가도 공통적으로 결합원가 85만 원. 여기에서 이제 분리점에서 이제 분리가 된 거죠. ABC로. 그렇죠? 그래서 추가 가공이 A가 얼마? 20만 원. B가 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C는 없네요. C는. 네. B. C는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가지 제품에 공통적으로 투입된 원가가 85만 원일 때 순실현가치법으로 배부한대요. 이 85만 원을 그러면 A, B, C한테 배부를 할 건데 A에 대해서만 지금 매출 총액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매출 총액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매출액에서 뭐 뺍니까? 매출 원가를 차감하는 건데요. 자, 지금 20만 원이라고 하는 추가 가공 원가가 있는데 85만 원에 대해서도 A가 가져갈 원가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 순실현가치법입니다. 순실현가치법은 생산량 곱하기 판매 가격이죠. 판매 가격에서 추가 가공 원가가 있으면 뭐 해줘야 돼요? 차감해 줍니다. 따라서 1000개 곱하기 2,000원 하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에 대한 추가 가공 원가가 20만 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순실현 가치를 얼마로 봅니까? A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네요. 180만 원으로 봐야 되죠. 자,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제 배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면 B는 800개 곱하기 2,500원에서 추가 가공가 50만 원 빼면 150만 원. 그리고 C는 우리 1,700개 곱하기 1,000원 해서 얼마? 170만 원. 이렇게 각각 순실현 가치를 구한 다음에 전체 500만 원에 대한 180, 150, 170 하면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배부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배부를 계산해 보면 180만 원 나누기 500. 36% 나오네요. 그래서 아까 우리 A만 구하면 되니까요. A만 구할게요. 그래서 85만 원에 대한 몇 프로를 36%를 누가 가져가야 돼요? A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85만 원 곱하기 36%. 그럼 30만 6천 원이 이제 공통 원가가 이제 배분된 금액이고 36만 원에다가 30만 6천 원에다가 추가 가공 원가 우리 20만 원에서 실질적으로 A한테 발생한 원가를 50만 6천 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50만 6천 원? 네. 50만 6천 원이라고 보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매출 총 이익이니까요. 요 200만 원에서 얼마 빼야 돼요? 50만 6천 원을 빼줘야죠. 네. 200에서 50만 6천 원을 빼주니까 답은 149만 4천 원 2번 되겠습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8번.
당사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당기 가공원가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당해당 원가가 10원인 경우에 다음의 자료에 의한 당기 가공원가 발생액은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법입니까? 선입선출법입니다. 선입선출법의 물량 흐름 보시면 자 우리 제공품이 있을 때 자, 기초 제공품 그리고 단계 착수 그리고 완성품 그리고 기말 제공품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기초 제공품이 지금 400단인데 완성도가 40% 단계 착수가 2200단위 그리고 완성품이 1900단위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얼마입니까? 700단위에 대한 몇 프로? 20%? 네, 이렇게 있네요. 근데 무슨 법이니까? 선입선출법이니까 이렇게 400개는 먼저 완성되고 단계 착수 중에 몇 개가 완성되고 1500개가 완성되고 나머지 700개가 뭐 하겠다? 기말 제공품이겠다라고 한다면 물론 해당 문제에서는 가공원가만 구하면 되지만 우리가 재료비하고 모두 한번 해보죠.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부터 먼저 해보면 자 만약에 여기서는 뭐 물량 흐름에 대한 얘기가 없지만 보통의 문제에서는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다 투입된다고 한다면 자 기초제공품은 공정 초기가 전기에 해당하므로 완성품이 지금 400개는 전기부터 만들어 온 거고 단기에 만들기 시작한 게 1500개잖아요. 그러면 전기에부터 만들어 온 400개에 대한 재료비는 전기에 이미 투입됐다. 그래서 단기에는 투입된 재료비가 없고 당연히 이번에 착수된 1500개는 투입됐을 것이고 기말제공품 700개에 대해서도 뭐는 투입됐을 것이다. 재료비는 투입됐을 것이다. 그래서 2200개가 환산량이 될 것이고 가공비의 경우에는 전기에 투입돼서 얼마가 이미 투입돼서 왔으니까 40%가 투입돼서 왔으니까 단기에는 60%가 투입됐겠죠. 완성되기 위해서 100이 되기 위해서 64, 24, 240개가 이번에 투입된 환산량이 되는 거고 1500개는 당연히 투입됐을 것이고 이제 기말제공품은 얼마? 7, 24, 140개만 투입됐을 것이다. 그래서 합산하면 240개, 1500개, 140개 1880개가 환산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는 문제입니까?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단기 발생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발생액. 단기. 요걸로 와볼까요? 단기. 자, 지금 제공품 T 계정 보면 기초에 가공 원가가 있을 거고, 단기 투입 가공 원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완성품 원가가 있고, 여기에서 완성품 원가 아니면 기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게 계산을 요 금액에서 발생액에서 나누기 얼마를 했더니 1880개의 환산량을 나눴더니 왜냐면 가공비니까 했더니 얼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단위당 10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답이 쉽게 나오죠. 4번이죠. 4번. 그렇죠? 4번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9번 당사 판매부의 광고 선전비를 제조원가로 잘못 처리하였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자, 이건 한번 써보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다. 그럼 뭐라고 하고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 관리 뺀다. 그럼 뭐라고 하고 영업이익이라고 한다. 지금 광고 선전비를 제조원가로 잘못 처리했대요. 그러면 광고 선전비는 판관비잖아요. 판관비는 과소계상됐고 매출원가, 제조원가는 증가, 과대계상됐다는 거예요. 그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자,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됐으니까 매출총익은 과소계상됐을 것이고 그런데 또 판매비 관리비, 즉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된 만큼 판관비가 과소계상됐으니까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치는 영향을 오른 것은 매출 총이익이 감소된다. 요것만 2번이죠. 2번. 답은 2번. 자, 넘어갑니다. 10번. 회사는 제조 간접 원가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자, 제조간접원가를 배분할 때 정상개별원가 계산에서는 뭐 해야 돼? 추정해야 되는 거죠. 추정한 예정 배부율. 자, 지금 문제에서는 예정 배부율도 나와 있고, 자, 실제 노무시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정 배부액은 실제 노무시간 곱하기 뭐 해야 돼요? 예, 예정 배부율 하면 예정 배부한 금액이 얼마라는 거고 95,000원이라는 건데 얘하고 뭐랑 비교해야 돼요? 실제 발생액하고 비교해보니까 실제 발생액은 얼마입니까? 10만 원? 그러면 조금 배부했네. 과소 배부이다. 답은 4번. 자, 11번. 다음 사례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조그만 상가를 임대하고, 이 멘트가 좋네요. 조그만 상가. 네. 매월 1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김 씨는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검토하다가 임대료 세금계산서에 0이 하나 더 들어갔대요.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안 되죠. 뭡니까, 여러분?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럼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100만 원이 원래는 100만 원을 받고 부가세를 얼마 신고해야 되는데 10만 원을 신고해야 되는데 지금 공이 하나 더 들어가는 바람에 원래 이게 맞는 건데 지금 잘못된 거죠. 1,000만 원이 들어가면서 부가세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100만 원이 들어가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10만 원 신고할 거 지금 부가세 얼마 신고해야 되는 거? 100만 원 신고하는 아주 큰 사고를 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지금 7월분 임대료 계산서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7월 31일 전표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 전표에 대해서 마이너스 전표 마이너스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전표 발행한 만큼의 금액을 빼주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100만 원이라고 하는 원래의 전표를 발행해줘야죠. 그래서 발급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해 표시를 발급한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음해 표시만 하고 끝내면 안 되고 다시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2번 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해 표시를 발급한다. 이 말도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발급 사유가 발생한 거는 자 내가 지금 7월 31일 날 발행한 전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라 당초라고 해요. 당초 발급한 날 기준으로 봐야 돼요. 작성일을. 이것도 마찬가지죠. 당초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검은색 글씨로 쓴다라고 있는데 이게 붉은색, 검은색 이게 이제 전자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근데 예전에 종이 발행할 땐 이렇게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4번인가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해 표시를 하고 수정하고 또 새로 진짜에 대해서는 검은 걸로 발급한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답은 4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12번 부가가치세법상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 공제율. 이게 이제 우리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자 2억 원을 초과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 음식점업이 108분의 8 그렇죠? 그리고 초과하지 않으면 109분의 9로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만약에 모르신다고 하면 여기 있을까요?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의제매입세액 있잖아요. 아무 월이나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공제율이 여기 넣어야 되네요. 아무나 넣어볼까요? 수량 매입가액? 네. 어차피 외워야 되네요. 여기서도 알 수가 없네요. 우리가 또 그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제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104분의 4잖아요. 여기 혹시 뜰까 해가지고 한번 들어봤는데 여기서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외워야 되는. 근데 뭐 이걸 외울 건 없고 기억나시면 풀고 아니면 뭐
이렇게 104분의 4 뭐 이런 거죠. 104분의 2 뭐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럼 요거랑 좀 헷갈릴 수는 있겠네요. 그쵸? 예. 그리고 이 109분의 9는 한시적인 거예요. 이제 우리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막 이렇게 하니까 좀 한시적인 세법 적용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음식점업인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더 높여주니까 매입세 공제를 더 많이 해주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자, 다음 중 2월 결손금 공제액의 위치는 어디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게 다 총수익금액이죠? 총수익금액. 네, 어떻을까요? 총수익금액. 자, 총수익 금액에서 우리 뭐 빼줍니까? 필요경비 빼줘야죠. 필요경비. 뭐 필요경비도 빼주고 분리가세도 빼주고 뭐 비과세도 빼주고 다 빼주죠. 예, 어쨌든 필요경비 빼줍니다. 그러면 각각의 소득 금액이 계산되죠. 소득 금액. 그런데 지금 문제는 2월 결손금을 물어봅니다. 2월 결손금이라고 하는 건 전년도에 뭔가 마이너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 얘기는 필요 경비가 더 컸다는 거죠. 총 수익 금액보다. 그럼 필요 경비가 더 커서 마이너스 날 수 있는 소득은 누구가 있냐면 이 사업소득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사업소득 금액. 그럼 이 사업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전년도에 마이너스여가지고 손해를 봤었는데 올해 이제 세금을 내게 됐다. 그럼 전년도 2월 결손금만큼 단기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업소득 금액에서도 크게 종류가 일반 사업소득하고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있고 이 부동산 임대도 상가와 같은 부동산 임대와 주택 임대가 있잖아요. 그럼 이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2월 결손금 공제가 되지 않고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그래서 다른 사업소득 금액이나 다른 근로소득 순서대로 우리 하는 거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순서대로 차감할 수 있었어요. 다른 소득 금액에서. 그런데 상가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상가 임대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2월 결손금 공제받는다. 그래서 답은 나죠, 나. 그래서 소득 금액 계산되면 우리 소득 공제, 종합소득 공제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종합소득 공제가 바로 뭐예요? 인적 공제, 기본 공제, 뭐 주택 관련된 공제,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뭐 신용카드 공제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과세표준에 대한 또 8단계 누진세율 계산하면 산출세액 나오면 또 뭐 해줘야 돼요? 그쵸. 세액공제가 있어요. 세액공제 대표적으로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 또 뭐 기부금도 있고 의료비, 예, 의료비도 중요하죠. 예, 뭐 이런 것들 요 순서대로 내용을 한번 기억을 해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 나왔네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주택임대소득에 발생한 결손금, 아까 나왔던 그 결손금 공제.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아니요. 상가는 그렇지만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사업소득에서도 공제 가능하죠. 답은 1번. 임대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1주택자라도 월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원래는 이제 9억 원이었는데 이제 시가가 이제 올라가니까 12억으로 지금 올려놨죠. 맞고 3번 주택 임대소득 계산할 때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그런데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런데 또 한시적으로 2026년까지 기준시가 2억 원인 40평방미터면 굉장히 10평, 12평 뭐 이런 소형주택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는 집으로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는 주택이 3개 이상 돼야 되는데 만약에 2억 원 이하인데 40평방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이 100채가 있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간주 임대료 계산이 안 되는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 볼까요? 다음 중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간예납, 우리 법인세는 보통 1월 1일부터 만약에 12월 31일 법인이라고 하면 3월 31일까지 3개월 후에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자, 요 6개월 단위로 요 6개월에 대해서 1월부터 6월 30일에 대해서 이제 중간 예납 제도가 있어요. 너네 1년치 계산하기 힘들지 6개월치 좀 계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 경우에는 2개월 후인 8월 30일 까지 계산을 하게 되어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6개월치 계산하기 힘든데요. 그러면 전년 납부한 거에 2분의 1 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중간 예납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번 내국 법인으로부터 각 사업운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법인은 중간 예납 의무가 없다. 네, 6개월 미만이니까요. 중간 예납 할 것도 없죠. 그렇죠? 2번 각 사업운동 기간 6개월을 초과하면 개시로부터 6개월간의 중간 예납 기간으로 하는 거고 자, 중간 예납은 중간 예납 기간이 지난 날부터 몇 개월?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답은 몇 번? 3번. 자, 중간연합세액의 계산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이거 무슨 얘기예요? 6개월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했더니 전년도 낸 거에 반 50% 내라고 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법인세 해당 중간연합 기간 요 6개월치를 직접 계산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12회 전산세무 1급 우리 이론 문제 풀이해봤는데요. 이제 재무회계에서의 그런 회계 기준에 관련된 말 문제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가회계나 이런 건 좀 그래도 평이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제 관련된 우리 그 모의고사 보시면서 우리 문제 시험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